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에이모 토울스의 모스크바의 신사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2016년에 출간된 후에 2017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을 받았고 2019년에는 빌 게이츠가 여름 휴가 때 읽을 책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두께로만 보면 휴가 때 읽을 만한 책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두껍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는 그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분위기, 주제, 등장인물의 행동, 위기와 극복이 어떤 류의 것인지는 책을 추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자인 에이모 토울스의 특징 그리고 특이한 점을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았지만 이후에 금융업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투자 전문가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문학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저자가 쓰는 소설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시대 배경입니다. 그가 처음 출간한 소설은 우아한 연인이라는 책인데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간한 소설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스크바의 신사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 당시 소비에트 연방을 배경으로 1922년부터 1954년에 걸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에이모 토울스는 1900년대 초중반의 이야기를 쓰는데 지금 집필 중에 있는 세 번째 소설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상당히 개인적인 시대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전쟁을 겪고 사회 전체가 집단적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풍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거대한 풍랑 속에 있을 때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작가는 보여주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세계사 책을 꺼내고 인터넷을 참고하며 당시 러시아 정세와 세계 정세를 찾아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세세하게 파고 들어간 후 충분히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그 시대에 젖어들고 나서 이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상황은 세계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삶이 아주 피폐했습니다. 정치가들의 이념과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결국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차르를 폐위시키고 왕조시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부르주아와 온건주의자들에 의한 맨셰비키파와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볼셰비키파로 나뉘어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이 있었고 결국 볼셰비키파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시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당시 러시아의 귀족이었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인민위원회의 어떤 재판장에서 주인공이 재판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검사가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이름을 말하시오.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성 안드레이 훈장 수훈자, 경마클럽 회원, 사냥의 명인인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입니다. 이름도 긴데 자기소개까지 붙여서 아주 길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과 사는 곳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직업을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업을 갖는 것은 신사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섣불리 주인공이 아주 허세가 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구시대적인 전형적인 부르주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설을 계속해서 읽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고 부르주아들, 유한 계급들이 끌어내려지는 가운데 그 역시 총살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혁명 이전 단계에서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간신히 목숨을 구지하고 메트로폴 호텔에 유배당합니다. 대신 한 걸음이라도 호텔 밖으로 나간다면 총살이라는 판결이 같이 이어서 떨어집니다. 감금령을 당하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메트로폴 호텔로 돌아온 로스토프는 그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그는 가문 대대로 사용해오던 가구와 장식품들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도 모두 회수당합니다. 값비싼 물건들은 모두 인민의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거주하게 되는 작은 다락방에 다 갖고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남겨지는 것은 책상과 시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설의 큰 중심이 됩니다. 책상에서는 글을 쓰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책상 서랍은 편지를 숨겨놓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상은 신사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가는 자의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 시간이란 삶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시계는 개인적인 인생의 흐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스토프 백작은 호텔에서 감금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장소의 제한이 느껴지거나 장소의 제한 때문에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호텔 안에 이미 식당, 바 등 여러 시설이 있기도 하지만 당시 러시아와 세계의 사회 전반적인 시대 상황이 녹아들어가 있고 그 와중에 메트로폴 호텔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사상이 호텔 너머에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스토프 백작은 그 호텔에서 10대의 니나 쿨리코바라는 소녀와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를 하고 호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녀로부터 호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선물 받습니다. 안나라는 여자 배우를 만나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시카라는 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 우정을 이어가고 그러는 중 미국 친구를 새롭게 사귀기도 합니다. 호텔의 저명한 식당 보야르스키에서 일하는 주방장 에밀과 지배인 안드레이, 수선실에서 일하는 마리나와도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가 됩니다. 더없이 중요한 사건은 오래전 헤어졌던 그 10대 소녀일 때 헤어졌던 니나 쿨리코바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갑자기 돌아와서는 소피아라는 대여섯 살 된 딸을 데리고 오는데 그 딸을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로스토프 백작은 아빠가 되어서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소피아는 피아노의 재능을 보였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로스토프 백작의 나이가 어느덧 60이 넘은 때 소피아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연주회의 연주자로 뽑혀서 외국으로 갈 기회가 생깁니다. 소피아와 로스토프 백작은 그 기회를 외국 망명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당의 감시가 워낙 삼엄하죠. 이 망명의 시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짧게 소개한 말이기도 합니다. 백작이 감금되었을 때 그 감금령이 떨어지고 감금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상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백작은 평생을 연금 상태로 지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궁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피아가 프랑스로 연주회를 떠나기 전에 로스토프 백작과 소피아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백작의 아버지로서 소피아에게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 대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절제력을 발휘하여 부모로서의 충고를 두 가지 간단 명료한 요소로 제안하였다. 첫째는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가장 현명한 지혜는 늘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몽테뉴의 격언이었다. 딸과 오랜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게 헤어져야 하는 입장에서 해주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일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호텔 안에서 감금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좌절한 채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60이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다 끝나가니 이제 단념하고 이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갇혀 지낸다는 것, 그것은 물리적인 상황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까지도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 공간에 가둬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는 삶의 테두리 안에 갇히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등등 말이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에 의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분투일 것입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프랑스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주회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록 감금된 생활을 하지만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생활이었고 무엇보다 아빠와 떨어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딸을 마주한 백작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고 싶지 않을 수가 있니? 소피아는 탁자를 내려다보며 은재 포크와 나이프를 만지작거렸다. 전 여기가 좋아요. 식당 안을, 나아가 호텔 전체를 가리키는 동작을 하며 소피아가 말했다. 전 아빠랑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백작은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길고 검은 머리칼, 하얀 피부, 검푸른 눈동자의 소피아는 나이보다 훨씬 더 침착해 보였다. 아마도 거기에 문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침착함이 성숙의 징표여야 한다면 무모함은 젊음의 징표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너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구나. 그가 말했다. 이건 분명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거다. 아마 30년 전쯤 바로 이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지. 오늘 밤처럼 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밤이었어. 그렇게 백작은 1922년 피아차에서 소피아의 엄마와 함께 보냈던 크리스마스 얘기를 이어갔다. 그는 니나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에피타이저와 굳이 학구파들 사이에 끼지 않으려는 니나의 고집과 사람이 자신의 지평을 넓히려면 그 지평 너머를 탐험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니나의 주장을 소피아에게 들려주었다. 백작의 기분이 갑작스레 가라앉기 시작했다. 소피아,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것만 같아서 두렵구나.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난 너를 이 건물의 사방벽 내부로 한정된 삶으로 너를 끌어들였어. 우리 모두가 그런 거야. 마리나, 안드레이, 에밀, 나, 우리 모두가. 우린 이 호텔이 진짜 세상처럼 넓고 멋진 곳으로 보이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어. 내가 이 안에서 우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내 엄마 말이 정확하게 맞았어. 사람은 금박으로 장식된 홀에서 시에라자드를 읽음으로써 혹은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오디세이를 읽음으로써 자신이 지닌 가능성을 실현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디딤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거야. 중국 땅을 여행한 마르코 폴로나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항해에 나섰던 콜럼버스처럼 말이야. 소피아가 이해하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작의 얘기를 계속했다. 내겐 너를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단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음악원 경연대회가 열렸던 밤이었어. 하지만 정작 내가 최고의 자부심을 느낀 순간은 안나와 내가 우승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야. 그것은 바로 그날 저녁, 경연을 몇 시간 앞두고 내가 경연장으로 가기 위해 호텔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박수갈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환호를 받게 될 것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이란다. 백작은 과거 소피아의 엄마인 니나가 어릴 때 백작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소피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세헤라자드의 이야기, 일리아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짜 모험을 원한다면 그 책에서 생각만으로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진짜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었던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때가 되었다면 자신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백작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피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했고 결국 소피아는 프랑스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교육을 통해 지평을 넓힌다. 교육은 세계적인 감각, 세계에 대한 경이감,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백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책이 1954년에서 끝은 나지만 이후로도 백작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사의 품격을 지키며 백작의 품격을 지키며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작이 주인공이다 보니 예절과 법도에 대한 설명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오죠. 그 영화 내용이 재미있어서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이 매력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책은 백작의 정신과 태도를 통해 진정 신사의 매너를 느끼게 합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백작이 실제로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그의 태도와 가치관이 그를 여전히 백작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사, 어떤 지위는 호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불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이 킹스맨보다 더 매너가 사람을 맞는다는 말이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에이모 토울스의 모스크바의 신사입니다. 이야기가 1922년에 시작해서 1954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이 아주 빠릅니다. 사건들 역시 감금된 사람의 이야기, 혁명시대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울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재미있는 책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의 마지막 백작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